제목이 또 오늘도 좀 쇼킹합니다. 사상 최악의 급락기형 거래절벽. 그러니까 이게 급락기 거래절벽이 아니라 급락기형입니다. 지금. 예. 8월에 수도권 집값이 1.88% 상승해서 14년 그렇죠. 예, 8개월 만에 최고로 올랐습니다. 경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기했었죠 저희가. 2차 집값 대폭등 속에서 근데 거래는 절벽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네. 심할은 서울 아파트 매물 팔리면 신고가. 사실은 거래가 줄면 집값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라고. 그렇죠.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죠. 그렇죠. 예. 서울 아파트 거래 연도별 이제 집값 실거래 상승률과 실거래가 가치수 지수. 예. 이걸 이제 비교를 해봤더니 역시 집값이 좀 이렇게 떨어졌을 때 거래량도 좀 줄어들었습니다. 동반해서 조금 떨어졌다. 예.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일반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아파트 매매 거래 월별 저건 아까 연도별인데 예. 월별 통계를 한번 볼까요? 예. 월별 통계를 보면 많이 이렇게 떨어지는 때가 좀 있지만 요 정도는 뭐 크게 영향을 안 줍니다. 근데 요 정도 떨어진 경우 아주 바닥이었던 경우 이때가 어떤 기억나시죠? 전부 다. 대부분 이제 저 리먼 사태 때 그다음에 이제 남유럽 사태 그렇죠, 때 2012년 그렇죠. 예. 가격이 떨어졌을 때입니다. 예. 작년에 엄청 거래량이 많았죠. 그렇죠.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월별 거래량과 가격 보면 예. 거래량이 아주 조금 줄어들 때 상관없지만 네. 아주 많이 줄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이제 서울 거래량 통계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가지개가. 예, 아직까지 살펴보시죠. 예. 지난번에 한 1,000건 될 줄 알았더니 실제로는 2,351건이었습니다. 물론 조금 더 늘어날 소지도 좀 있죠. 작년 동기 대비해서 절반. 거의 절반이네요. 그다음에 지난달보다도 뭐 절반 약간 이상 되지만 우리 많았던 때를 보면 작년 한 6월 15,000건이었으니까 뭐 그 비교도 안 되죠. 자, 그러면 2,351건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2008년 11월에 3,087건, 2012년 9월에 3,002건, 2006년 이후 사상 최저치입니다. 거래량 통계가 2006년 10월부터 집계를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이 8월에 2,351건 물론 약간 늘 수도 있지만 3,000건 훨씬 미치기 때문에 사상 최악의 거래 절벽입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08년 11월이 어떤 때냐? 거래량이 줄면서 가격이 급락했던 때입니다. 바로 리먼 쇼크. 리먼 쇼크 때다. 또 하나 2012년 9월 3,000건 했을 때 이건 남유럽 재정 위기 등의 영향으로 또 우리 집값이 좀 빠졌을 때 여기 보면 마이너스 0.6, 마이너스 33.9 뭐 이러지만 두 개를 합쳐가지고 고점 2006년 말 대비해서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30-40% 빠졌던 때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주택 거래량이 줄면 보통의 경우는 아주 급격히 줄면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가격은 뭐 아까 보여드렸지만 15년 만에 최고입니다. 그럼 경기도 아파트 건수를 볼까요? 경기도는 서울보다는 좀 낮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14,000건인데 9,200건. 그다음에 지난달이 7월 달에 15,000건인데 9,000건이니까 그 많이 줄긴 했네요. 여기도 많이 줄었습니다. 뭐 서울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근데 주요 지역, 인기 있는 지역은 거의 절반 이하로 확 줄었는데 인기 지역은요. 근데 여주나 좀 저가 지역 있지 않습니까? 강주 같은데 오히려 소폭 줄거나 아니면 는 데도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한번 볼까요? 경기도 아파트 매매 지수입니다. 2009년 1월에 8,000건이었습니다. 지금 9,000건이지만 굉장히 적을 때 보면 이때입니다. 폭락할 때입니다. 가격이 미끄러져 내려가요. 역시 뭐 마찬가지로 리먼 때였죠. 마찬가지로 2012년 이때 7,000건대로 줄었습니다. 이때도 사실은 이때입니다. 가격이 하락할 때 실제로는 폭락이었습니다. 지수로 보면 마이너스 뭐 1, 2%지만 실제 거래된 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실거래가를 찾아보면 뭐 한 20%, 뭐 30%까지 떨어진 매물들도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폭락기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왜 집값이 폭등하느냐?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겠지만 정부가 만든 거래 절벽이다. 정부가 만든 거래 절벽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 당시 리먼 쇼크나 남유럽 재정 위기 때 같은 경우는 외부적 쇼크 변수가 컸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이제 이명박 정부 때인데 그때는 오히려 이제 뭐 물량도 많았고요. 오히려 그리고 이제 뭐 좀 사실은 경기를 좀 부양하려고 했던 정도로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집을 못 팔고 그다음에 실수요자는 대출이 막혀 있지 않습니까? 잘 안 되고 그래서 못 사고 실제 거래가 줄어드는 게 정상적인 시장 상황에서 줄어드는 게 아니고 정부의 개입에 의해서 규제에 의해서 거래가 절벽이 일어나고 있다.
못 사고 못 팔게 만들어 놓은 예, 예. 어떤 정부의 정책들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런 현상 아주 보기 드문 현상이 예, 벌어지고 현상이 있다고 벌어지고 주장을 있다. 하시는 분들도 예, 많죠. 예. 물론 이건 이제 여러 이런 뭐 예.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예. 예. 아실 자료에 보면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하지만 서울 아파트를 사겠다는 이런 의사를 조사를 해보면 또 늘어나고 여전히 있어요. 그냥 예. 뭐 계속 오름세네요. 네. 예. 그러니까 불안 심리가 남아 있죠 아직은. 자, 왜 줄었는가를 다시 한번 저희가 한번 정리를 정밀하게 한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규 공급 효과. 예. 3, 4년 후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물 자체가 없잖아요.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3기 신도시 14만 가구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2026년에나 불안 가능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기존 주택의 매물 잠김 현상. 예. 1주택자들은 주택 가격 상승 더 오를 거다. 이 보니까 매물 안 내놔요. 그다음에 옮길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전세가 가격이 오르니까. 그렇죠. 두 번째, 다주택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3주택이다. 최고세율이 75%, 지방세 포함하면 82.5%예요. 이거 누가 팔겠어요? 일부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종부세 때문에 예. 매물이 나올 거다 그랬는데 일단 내년 대선이 있습니다. 네. 대선 지나면 종부세가 좀 완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예. 아직은 이제 매물 자체가 이제 안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수요 측면에서 우리가 네. 사는 사람 측면에서 한번 볼까요? 이제 아까 저희가 이제 못 팔고 못 사게 돼 네, 있다. 못 사는 이유는 뭐냐면 못 사는 이유. 대출 규제 15억 이상 대출이 안 나와요. 예. 그다음에 9억 이상 20%. 예. 최근에 본격화됐죠. 네. 담보대출 또 전세담보대출까지도 지금 동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출 증가율을 5, 6%로 해가지고 네.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사고 싶어도 고가주택은 살 수가 없어요. 보면 그래도 20억 이상 거래량 제가 실제 하나하나 다 세어봤습니다. 엑셀이 좀 서툴러가지고. 네. 근데 4월 달에 20억 이상이 420건이었어요. 420건이요. 요거는 서울입니다. 예, 서울입니다. 381건으로 줄었다가 210 다시 또 줄고 8월에 124건. 아, 그러니까 줄었네. 예. 고가 주택도 사실은 이제 현금 부자들이죠 지금 현금으로 그렇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의미입니다. 네. 물론 이게 다음 달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지만 현재로서 보면 상당히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사겠다는 사람들이 그렇죠. 뭐냐면 있죠. 예. 있지. 그러니까 거래는 어찌됐건 안 제로는 되지만, 아니니까. 아니지만 예. 계속 올라가는 건 신고가를 그렇죠. 형성하는 거니까 예. 않습니까? 임대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전세가 구하기도 어렵고 전세 가격이 높아요. 그러니까 네. 그다음에 이거 지금 집 못 사면 영원히 못 산다. 이런 패닉 바잉. 그래서 20, 30대들이 지금 집 사는데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싼 집을 살 수가 없어요. 대출 담보 대출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어디냐? 6억대나 6억대 이제, 뭐좀 저가저로. 9억도 아니고 사실 6억 예, 이하대에서 이해하죠. 많이 사죠. 예. 그래서 뭐 9억 이하 아파트를 찾아라. 좀 여유가 되면. 그다음에 20, 30대 거래량이 실제로 매우 예, 많다. 예. 예. 2019년에 31%, 37.5 지난 작년에? 올해 지금은 41%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40대, 30대 이하 매수 비율이 최고다. 근데 이 양반들이 물론 금수저들은 뭐 비싼 아파트를 살 수도 있겠지만 예. 대개의 경우 저가 아파트, 빌라, 현금 부자들이 일부 거래하면서 신고가 형성하고 또 중저가 빌라나 아파트에서도 젊은 영 패닉 바잉으로 사니까 또 신고가가 형성됩니다. 거래량은 줄었지만 약간 우리가 지금까지 없었던 이상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연령대별 서울 비아파트 매입 기준을 보면 20, 30대, 예. 20, 30대는 확실히 비아파트, 비아파트 뭐 거래가 빌라, 확 늘어나고 예. 있습니다. 나머지 30, 40대는 뭐 비아파트 거래 오히려 줄어들고 있죠. 예. 그다음에 8월 상승률 이제 보면 예. 아까 역시 서울보다는 서울도 많이 좀 올랐어요. 오름폭이 예. 커졌지만 경기, 인천의 오름폭이 훨씬 큽니다. 네. 요즘 서울에서 살 수 없으니까 좀 서울보다는 싼 아파트들이 많은 경기도와 인천으로 쪽. 가는 거죠. 네. 그다음에 서울도 도봉, 강서, 노원, 은평도. 약간 이제 좀 약간 외곽 예, 지역들이라고 불리는 곳. 그다음에 이게 9월 달 들어와서 주간 단위도 보면 경기도에서도 이제는 뭐냐면 비싼 데보다는 동두천, 예를 들면 뭐 하남, 광명, 그죠. 과천 이런 데들은 이제 예, 보다는 외곽 지역들, 외곽 조금 저렴한 지역으로. 지역들. 저렴한 지역으로 매수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고가 주택은 거래량이 극히 저조하지만 예. 현금 부자들이 사면서 신고가를 형성하고 예. 그다음에 저가 주택은 젊은 사람들이 패닉 바잉 하면서 고가를 형성하고 그러면서 이제 거래량이 줄면서 가격이 오르는 그런 현상이 쌍끌이네요, 완전히. 쌍끌이죠. 예. 쌍끌이 장세입니다, 그러면.
지난 1년간 가격 변동 이게 지인에서 조사, 네. 지인 지수로 조사한 건데요. 보면 서울이 오히려 적게 올랐어요. 지난 1년 동안을 1년 동안 보면 9월 기준입니다. 네. 예. 경기도 37.5%, 아, 많이 세종 올랐네요. 29.4%, 네. 대전 25%, 인천 31%. 아. 오히려 서울보다 부산이 더 부산이 올랐어요. 더 많이 올랐네요. 울산도 서울보다 더 올랐어요. 아, 예. 대전. 대구도 많이 올랐고. 네. 그러니까 전국이 사실은 다 올라버린 상황이 그렇죠. 되버렸어요. 이게 어디가 특별히 뭐 물론 이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지금 전국적인 집값 상승세다. 예, 예. 아파트 거래량은 줄어도 신고가 거래는 계속된다. 예. 약간 이제 뭐 아까, 잠시 예, 말씀드렸었죠. 더 시간이 지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신곡 이게 지금 거래량 절벽이라는 게 지금 과거에 예를 보면 이 정도 네. 거래량이면 사실은 가격이 폭락게 볼 수 있는 그렇죠. 예. 가격이 급락했어야 됐다. 아까 앞에 말씀드렸었죠, 그죠? 네. 예, 그 지수상으로 봤을 때 예, 거래량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보여드렸었는데 네. 지금은 전혀 다른. 네. 그러니까 이 현상 다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미래에 대해서 지금 여러 지금 의견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더 오를 예. 것이냐. 근데 문제는 이제 다음 뭐냐면 예. 지금 흔히들 이제 상승론자들이 얘기하기를 예, 서울이 오히려 싸 보인다. 그렇죠. 소위 키 맞추기 이론인데. 예, 키 맞추기 예, 이론인데 그러면 서울 거래량이 이제 회복이 되면 한 집값이 단계 더 오히려 이제 다시 이제 서울이 예. 또 오르고 일종의 순환매도 한 번 더 올라갈 것이다. 더 올라가고 예. 지금보다 한 단계 올라간다.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의 22선 거래량을 보면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그러면 지금 현금 부자들이 그렇게 많을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대출이 20억 이상 대출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렇죠. 예. 2차 대폭등이 과연 정말 될 것이냐. 예.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예, 잠깐 예. 살펴보긴 했지만 2차 대폭 지금 대폭등이 됐지만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한 번 더 더, 이제 네, 폭등을 할 네. 것이냐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이제 그걸 받쳐줄 수 있는 어떤 동력, 네. 예, 또는 화력, 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네. 텐데, 예. 그게 이제 다시 강남을 다시 한 번 더 끌어올린다면 네. 그렇게 되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 거래량 지금까지 거래량으로 보면 이제는 좀 어느 정도 힘이 조금 딸리지 빠진 것 않느냐. 같다. 예. 그러니까 쓸 만큼 이거를, 썼다. 네. 이걸 예. 1년 전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오를 수는 있는데 네, 예를 네. 들면 자 오를 수는 있지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거래량 자체가 너무 적다 보니까 네. 이제 한계가 좀 보이는 있을 것 것이다. 같아요. 예. 그렇다면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한계점을 넘고 나면 이제는 갈 데가 없으니까 네. 꺾일 수도 있겠다. 네, 그렇죠. 물론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간다면 그래서 거기까지도 지금 좀 보면 다시 지금 이제 하반기 혹은 내년이죠. 내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여전히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역사상 예. 최악의 거품 집 사면 안 된다는 주장과 무조건 사야 된다. 적어도 2025년까지 그렇죠. 집값이 예, 오를 예. 가능성이 있다. 예. 뭐 우리 대표적인 애널리스트인 홍춘욱 예. 씨도 보면 금리 추이 꼭 지켜보세요. 내년까지 집값 쭉 갑니다.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근거가 뭐냐면 전세가 받쳐준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전세 시장이 지금 불안하기 때문에 예. 결국은 집값이 떨어질 리가 없다. 이 하방에서 일단 전세가 뭐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예. 더 이상 내려가기는 좀 어렵다. 않느냐. 예. 이 하락론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분 김인만 씨라고 이분 예. 정리 잘했더라고요. 네. 매물 부족으로 수급 불균형이 가중된다. 정책 신뢰 하락. 이게 뭐냐면 공급 결국 이제 집값이 아까 이제 여기 지금 표현했지만 이제 더 오를 거다라는 쪽이죠. 이쪽으로 보면 예. 어쨌든 입주 물량이 너무 작다. 그럼 전세 시장이 불안하다. 그다음에 매물이 안 나온다. 다주택자들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그다음에 실수요자의 정부 불신, 패닉 바이. 그다음에 재건축 기대 심리. 이건 또 큰 호재죠. 네. 그다음에 금리의 단계적 인상이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다. 그런데 이런 식의 어떤 상승론자들 얘기만 들어보면 예. 내릴 이유가 없어요 전혀.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죠. 없지요. 예. 예. 자 이번에 이제 혼조기가 올 것이다라고 예상하시는 이현철 분이에요.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장. 아 예. 이분은 뭐 전형적인 폭락론자는 아니에요. 네. 아닌데 집값 하락 조짐이 보인다. 지금 사면 물린다는 주장을 하시는데 예. 근거는 뭐냐면 예. 지금은 혼족이다. 예. 혼조기다. 혼족이다. 왜냐하면 지금 거래가 별로 없어요. 그다음에 양도세가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예. 팔아봤자 별로 자기 손에 질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자든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격을 내놓을 때 실제 시장 가격은 한 10억이지만 한 13억 내놓는다 이거예요. 13억에 살라면 사고 말라면 말라면 말아. 안 팔 거야. 그다음에 그냥. 내 집이 한 20억쯤 된다 그러면 시장 가치는 20억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거래되는 것도 뭐 20억이었는데 지금 보면 내가 굳이 지금 팔아가지고 세금 내고 팔고 그다음에 이 판다손 치더라도 옮길 때도 마땅치 대체출에서도 마땅치 그렇죠. 않으니까. 지금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거죠. 1주택자들은 집을 팔 이유가 없는 네. 게 뭐 팔아서 그래서 어디를 뭐- 옮겨야 되는데 근데 옮기면 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20억짜리면 25억, 30억. 그렇죠. 뭐 그 정도면 35억 옮겨볼 내는데 메리트가 있는 약간 거죠. 아까 예. 말씀 전반적으로
패닉 바잉에 빠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현금 부자들은 턱턱 받아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래는 많지는 않지만 거래될 때마다 신고가가 형성된다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어찌됐건 받아주기 때문에 네. 신고가가 나오고 오고 있지만 있대요. 과연 이게 이제 계속 더 갈 수 있느냐는 거죠. 받아줄 수 있느냐. 근데 이 양반 주장은 이게 전형적인 정책이 그러니까 정점 근처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혼조기 입장에서 보면 지금은 뭐냐면 착시의 시간입니다. 착시의 시간이다. 네. 예. 뭐 별의 시간은 아니고 착시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왜 착시의 시간이냐면 전체로 보면 거래량 자체는 예. 전체 거래량 자체는 많이 줄었어요. 전부 다 뭐 어디든지 여기 전국 경기 그런데 뭐냐 저가 매물이 굉장히 늘었어요. 저가 매물 거래가. 저가 매물의 거래가. 그건 뭐냐? 그러니까 저가 매물 거래가 느는 걸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면 이게 약간 시장의 주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거래량이 이 정도 줄어든 상황에서 15년 만에 대상승으로 나타나는 거는 뭔가 실질을 반영했다기보다는 예. 뭔가 착시가 들어갔다라는 주장이 가능하겠죠. 뭐 12월 달 혹은 예. 내년에 집값이 지금 3차 대폭등이 일어날지 혹은 조정될지 지금 단언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예. 왜냐하면 시장이 시시각각으로 정부 정책이나 전세 시장에 따라서 변화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뭘 봐야 되느냐?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전세 시장인 것 같아요. 가을 이사철에 전세 대란이 또 있느냐? 결국은 그것이 올 연말 내년 집값을 결정하는 그 결정적인 그게 될 거예요. 서울과 경기도의 전세 시장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임대차 3법, 네. 그다음에 입주 물량의 부족, 아파트 입주 물량이 부족해요. 근데 지금 아파트 정부에서 얘기하는 건 아파트 입주 물량은 줄었지만 다세대 다가구 입주 물량이 크게 늘어났다. 네. 버퍼력이 이미 형성됐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현재는 입주 물량 부족론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지만 지금 다세대 다가구 주택 혹은 그러니까 공공주택 부분의 그런 부분도 정부 주장이 전혀 근거 없이 정부가 주장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뭐 그런 거겠죠. 뭐 이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주택은 결국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정매물이 없으면 이제 빌라나 그렇죠. 이제 다세대 다가구 근데 주택 찾아가겠죠.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걸 지금 막으려고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지금 정부 하고 있잖아요. 네. 대출 금리 3개월새 0.5포인트 올랐고 그다음에 고승범 우리 지금 금융위원장님 새로 대신 금융위원장 그다음에 한은 총재의 의기투합 대출 규제 금융 인상 패키지 뜬다. 그다음에 뭐 DSR 규제 이 부분도 우리가 무시하기 정말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뭐냐면 집값을 잡는 최후의 방패막이거든요. 지금까지 잘 안 썼던 건데 이건 무차별 지금까지 핀셋 규제였는데 무차별 규제를 시동을 거는 느낌이 들어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 내년 시장과 관련해서는 대선의 결과가 또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대선 결과는 참 중요하죠. 예. 네. 왜냐하면 대선 주자들이 정책이 정반대의 정책을 갖다가 아마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정반대의 정책을 해놓고 또 이 정반대의 정책을 그냥 말로만 하실 분들이 아닌 것 같아요. 사는 집 외에 부동산 징벌적 과세하겠다. 이거 뭐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했죠. 예. 근데 뭐냐하면 지금까지는 다주택자들이 견디고 있어요. 내년에 종부세 뭐 선거 끝나면 풀리겠지. 근데 이재명 씨가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종부세를 중과세 해버리겠다고 그러면 이거 좀 황당해지는 거예요. 부동산 범죄에 완전히 뿌리 뽑겠다. 이낙연 후보. 예. 또 토지 공개념에서 중과세 정책을 밀어나가실 거예요. 반대로 윤석열 후보는 부동산 세금을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좀 되돌리겠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중과세보다는 약간 세금을 좀 풀어주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규제 완화 쪽으로 이제 시장에 지금 이제 사실 뭐 전문가들이나 이런 쪽에서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지금의 이제 이런 집값 상승 저희가 아까도 짚어봤지만 정부가 만든 집값 상승이다. 정부가 만든 거래 절벽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규제 부분들을 과거로 뭐 똑같이 돌릴지 사실은 많이 좀 풀어 쪽으로 지금 얘기는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대부분 이제 이 야권의 이제 후보들은 좀 규제를 좀 대폭적으로 좀 푸는 쪽으로 이제 가겠다. 거기에 이제 플러스 공급을 늘리겠다는 쪽으로 이제 다 마찬가지. 여든 야든 지금. 근데 뭐 일부에서는 아까 일부 전문가들은 어쨌든 상당수 전문가죠. 뭐냐면 전세 시장 안정 없이는 집값 절대 안 떨어진다라는 주장이
저도 뭐 일리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있죠, 예, 이제.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여러 가지를 보면 정부가 지금 또 실제 공급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그 3기 신도시 이 공급 확대 정책을 굉장히 밀어붙이고 있고 이게 무주택자들한테 어느 정도 심리적 안정감을 주느냐. 지금까지 사실은 예. 생각보다는 약하다. 약한 것 예. 같은데 좀 시간,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제 계속 하다 보면 네. 이제 하다가 이제 계속 나오네, 뭐가 나오네, 이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예. 있지 그다음에 않을까. 신도시 지정 효과라는 게 예. 심리적 안정보다는 주변 지역 집값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잖아요. 거꾸로 이제 그런 그게 영향도 좀 뭐 있죠. 반부되죠. 예, 그게 나중에 그렇죠. 입주되면 집값을 하락시키지만 그렇죠. 실제 그래서- 입주가 돼야지 예, 이제 예. 예, 물량이 그래서 사실은 늘어나니까. 어떻게 보면 9월, 10월 달에도 큰 변수가 없으면 금리나 대출에 대한 큰 변수가 없으면 결국은 통계적으로 보면 네. 계속 오르는 걸로 그렇죠. 나올 가능성이 네. 높다고 봐요. 근데 결정적 변수 중에 하나 강남의 고가주택 다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오르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현재는 신고가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근데 네.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줄었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뭐 강남 뭐 압구정동이나 예. 반포가 이제 1억 평당 1억이죠. 예. 평당 1억대까지 이제 왔죠. 예. 이제 찍었는데 그럼 여기서 더 오른다는 얘기는 1억 5천, 2억을 간다는 얘기인데. 아 그렇죠. 이제 상식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데 과연 그만큼 갈 수 있을까? 이제 사실 그런 생각들은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계속 상승론자와 하락 침체론자의 그 중에 이제 대척점이 그 어딘가에서 어딘가에 예. 보는 게 뭐냐면 예. 이게 이 정도 집값이 올랐는데 더 오를 수 있느냐? 이거는 우리 경제 수준이나 우리 소득 수준으로 생각하면 이거 쉽지 않다라는 아무리 정부가 정책을 잘못하고 입주 물량이 작더라도 무한정 집값이 오를 수 있느냐라는 시각과 아니다. 이거는 물량이 작기 때문에 뭐 지금 물량이 달라진 게 없지 않느냐. 않느냐. 예. 그러면 계속 오를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지금 접점이 그러니까 상승론자와 하락론자들이 뭔가 부딪히고 있는 부딪히는 부분이죠.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저희는 제가 보기에는 단언하기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정책이라는 게 수시로 제일 중요한 게 금리, 네. 그다음에 대출 규제,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무주택자의 패닉 바잉인데 이게 이 지금 상당수 전문가들은 지금 사라, 지금 사는 게 낫다. 시간이 흐를수록 집값은 더 오른다라고 주장을 하세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왜냐하면 폭락론자들이 하도 2, 3년 전부터 집값 사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게 배신을 당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벼락꽂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느 쪽이 오르냐 그러냐를 떠나가지고 굉장히 정부에 대한 불신도 심해졌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서로 간에 이제 서로 총질을 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이. 사실은 집값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파격적으로 신도시 용적률 대폭 고밀로 올려주고 주택 공급량을 확 늘릴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 안 하고 정말 좀 한가한 소리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결과적으로 뭐 저희가 지난번에도 이제 계속 꾸준하게 이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지금 정부에서 더 이상의 어떤 정책, 새로운 정책을 좀 기대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미 지금 정부는 레임덕이 왔기 때문에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차기 이제 대선 주자들이 어떤 정책을 갖고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아마 이제 저희가 좀 눈여겨 봐야 볼 될것 수밖에는 없지 않겠느냐. 예. 지금 현재 저희가 떨어진다 오른다라는 걸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없어요. 사실은. 예. 물론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 내용을 한번 쭉 들어보셨으면은 대략 아마 감은 잡으셨을 겁니다. 예.